2000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요. 벌써 지금 25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시대마다 약간 부침이 있죠. 항상 50% 이상은 넘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핵을 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도 되면서 동시에 조롱의 대상도 되는 푸틴. 푸틴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은 푸틴은 러시아 내부의 평가와 러시아 외부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대표적인 정치가일 텐데요. 서방에서는 사실은 푸틴을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공격지향적이고 쉽게 말하면 아주 욕심 많은 독재자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 안에서는 푸틴이야말로 러시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 그리고 러시아가 한때 그 열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막 수직낙하하던 상황에서 어떻게든 간에 다시 러시아를 끌어올려서 군사 강국의 위치를 다시 확보하고 경제 강국으로 나가는 그런 업적을 세운 정치가로 보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로 많은 경우에 조롱의 대상까지도 됐었죠. 근데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계에서 푸틴을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든 간에 찬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극과 극으로 평가가 갈리는 대표적인 정치가라고 볼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맺음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에서 만약에 푸틴이 원하는 바를, 전략적 목표를 이룬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받은 평가보다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정치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틴이 매우 가난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사실은 푸틴이 태어난 나라가 사실 그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이겠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데요. 이 가난하다는 표현보다는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당시 이제 평범한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이제 빈부격차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넉넉히 풍족히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빈의 가정은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러시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특징이 푸틴이 태어났을 때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푸틴은 보지 못했지만 형 둘이 있었어요. 근데 형 둘이 죽은 기간이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오늘날에. 그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로 불렸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비에트 연방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격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레닌그라드,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에가 포위당해서 900일 동안 포위되었고, 그 사이에 10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가 사실은 아사자였어요. 이 900일 동안 봉쇄된 상태에서 식량 부족으로 그렇게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실제로 푸틴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었고요. 아버지가 전선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경험이 있고, 사실은 전쟁통의 형 둘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으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이 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전쟁 동안 독일군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간 분이 됐고요. 어머니는 전쟁통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 직전까지 갔었고 운 좋게 살아남았고, 형들은 전쟁통에 목숨을 잃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러시아 가정의 모습이었고요. 푸틴 대통령이 자라면서 당연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푸틴의 외가 쪽, 외할머니와 외삼촌들이 독일군에게 죽음을 당했었죠. 그래서 푸틴은 서방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공포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또 서방에 대한 어떤 적개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서방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대결하고 갈등 관계를 빚어왔는데, 그런
역사적 경험이 푸틴의 개인 경험에도 들어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서방은 대결의 상대였었던 것이고 이것이 푸틴의 일생을 꿰뚫는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랬고요. 성장해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구했던 직장이 바로 그 유명한 KGB, 러시아의 비밀 경찰이었죠. 그리고 요원인데요. 주로 근무는 당시 그 동독에서 했습니다. 동독에서 근무하면서 이 소비에트 연방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또한 동독에 나가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방과 상당히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푸틴이 상당히 독일어에 능통합니다. 그거는 이제 동독에서 근무했던 경험 때문에 그렇고, 나름대로는 동독에 근무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 그리고 또 그 직전에 이 동유럽의 그 자유의 물결이 다가와서 이 독일이 이 동독과 서독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어떤 그런 그 몰락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체제의 몰락,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극심한 어떤 위기 아니면 혼란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성장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을 때 결국 동독에 파견 근무를 하던 KGB 요원 푸틴이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원래 고향이었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대학생 시절에 스승이었던 사람이 소프차크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으로 출마를 했고요. 그때 그 보좌관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프차크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활동을 했는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그때 푸틴 같은 경우는 정치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 푸틴의 활약을 눈여겨봤던 사람이, 요 사람 일 잘한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 쪽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진출하게 되었고, 당시 그 대통령이 옐진 대통령이었는데, 옐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직위를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죠, 푸틴이. 그런데 이 1991년에 집권했던 옐진 대통령이 점점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직전에 옐친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권력을 유지하는 그 방식이 뭐였냐면요, 계속 제2인자를 여러 명 갈아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제2인자 어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푸틴이었고요. 옐친 대통령이 갈아치우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푸틴을 끌어올리고 총리 자리에 앉혔죠. 이때가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옐친 대통령이 원래는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 상당히 그때 옐친 대통령이 아주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일찍 물러났고요. 후임자로 옐친 대통령이 푸틴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명 중에 원 오브 댐이었던 푸틴이 전격적으로 곧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고요. 이 권한 대행이 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전까지 아주 지리멸렬한 상태로 있던 체첸 전쟁을요, 아주 강력하게 수행을 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체첸 이 그로즈니를 공격하면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러시아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뭐랄까 주요했다고 하나요? 그 전까지 옐친 대통령은 늙고 병든 대통령이었고 체첸과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는데 40대의 젊은 대통령이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텐데요. 그 자리에 올라서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체첸 전쟁을 어쨌든 간에 승리로 이끌면서 이게 그 러시아 국민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상황이었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뭔가 새로운 바람이 러시아에 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00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집권 기간이 이어지고 있죠. 득표율 87%.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나요? 2000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요. 벌써 지금 25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권을 한다면 스탈린의 집권 기간을 뛰어넘을 상황일 텐데요. 물론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이게 시대마다 약간 부침이 있죠. 하지만 항상 50% 이상은 넘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 러시아의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데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말할 때 이 그 여론조사 기관이 나름대로는 독립기관이고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 어떤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위해서 그 쉽게 말하면은 사실을 말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감안하고 질문을 짜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교한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밝히게 만드는 어떤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내팽개칠 그런 조사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러시아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물론 그 뭐 70%, 80%, 90%에 달하는 푸틴의 지지는 대개는 강압적 분위기 그리고 여론 통제 어떤 경우는 조작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집권 이후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했을 때 러시아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냉전 시대와는 달리 그 미국에게 아주 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권을 하자마자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에너지 자원일 텐데 운 좋게도 푸틴이 그 집권한 다음에 이제 유가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러시아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돌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러시아 서민들이 볼 때는 옐친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정말로 내가 춥고 배고팠는데 푸틴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는 쉽게 말하면 배고픔도 가시고 추위도 가시고 그리고 내 돈에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서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도가 올라갔고요. 또한 그 푸틴의 어떤 그 공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그 돈이 그 유비돼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그 질서를 가져왔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돈이 일정 정도는 서민들에게 흘러가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옐친 대통령 시기에 러시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바로 올리가르히라고 부르죠. 초거대 재벌들이었을 텐데 이 초거대 재벌들이 국가 권력을 농락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올렸는데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었어요. 돈은 버는데 세금을 안 내고 그래서 그 국가 재정이 쪼들리고 국가 재정이 쪼들리니까 일반 서민이 고생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세금을 내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이 올리가르히를 쉽게 말하면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 초에 러시아의 모든 올리가르히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다음에 선언을 했죠. 지금까지 당신들이 해온 영리 활동에 제동은 걸지 않겠다. 돈 계속 벌어라. 단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은 제대로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초거대 재벌들 중에 상당수는 이 푸틴을 얕보고요. 옐진을 주물렀듯이 이 정치 초짜 푸틴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 응하지 않은 초고대 재벌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재벌들 중에 일부는 서방으로 망명까지 했었고 그 재산을 다 몰수했죠.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에게 내지는 국가 공권력에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 올리가르히는 내버려두고 아니면 또 계속 특혜를 베풀면서 존속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국가 공권력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러시아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이 초거대 재벌들을 꽉 움켜쥐면서 그들이 세금을 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러시아에 나름대로 돌면서 이 온기가 이 아랫목까지 전달되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일정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옐진 대통령은 사실은 러시아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서방에게 굿신굿신 되는 자세, 그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푸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경제가 활성화돼서 돈이 생기니까요. 상당 부분 투자해서 완전히 허물어졌던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을 또 일정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경제력과 군사력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서방을 상대로 일정한 목소리를 내고 굴종적인 자세가 아니라 대등한 어떤 자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이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러시아의 혼란 대신에 질서를 가져온 대통령,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경제를 일으켜 세운 대통령, 체첸 전쟁에서 승리한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할 말을 하는 대통령,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준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 조작이라든지 언론 통제의 요소가 분명히 있겠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항상 과반수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고요.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2010년대일 겁니다. 아니면 2020년 넘어오는 어떤 그 직전이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을 또 시도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만 어느 정부든 간에 그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금은 더 많이 돈을 걷고 연금을 조금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러시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가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또 무리하게 여론을 강압적으로 다루다가 부정선거다 해서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그때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80%에서 한 60%나 50%대로까지 떨어지는 일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어떤 정치력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물론 푸틴 대통령이 절대로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독재 성향을 띠거나 아니면 스트롱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측면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푸틴 최대의 정적이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푸틴과 관련된 암살 음모론 사실일까요? 푸틴이 그 정적을 제거한다, 암살한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증거는 사실은 확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흐른 다음에 역사가들이 푸틴의 정적이었는데
제거당한 사람이 푸틴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어떤 그런 공작의 결과로 죽었는가를 밝혀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프리고진 같은 인물이 그 푸틴의 오른팔격이었던 인물이다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푸틴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여서 나중에 그 제거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고진의 예는 분명하게 푸틴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지시로 제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최근에 그 푸틴에게 그 목숨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그 나발리가 있었죠.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하는 푸틴 반대자가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때 그 나발리의 죽음이 푸틴의 지시일 것이라고 짐작을 상당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었는데, 사실 나발리의 죽음 같은 경우는 푸틴의 직접적인 지시였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나발리를 꼭 그 제거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발리의 죽음은 이제 어떤 궁극적으로는 그 푸틴의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나발리를 반드시 제거해라라고 하는 지시에 따른 결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황 증거상 푸틴은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상당히 좀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중에 20, 30년 후에 역사가들이 그것을 밝혀내겠죠. 예. 푸틴은 정말로 핵을 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핵을 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의 국가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당했다고 판단을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2020년에 그 핵교리를 개정했을 때 아마 문구가 이랬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때 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뭐 공격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는 핵을 쓸 수 있다고 됐었는데, 2024년 올해 최근에 핵교리를 바꿨는데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확 낮아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그 러시아의 국가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질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아니라, 한 국가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를 적대하는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그리고 러시아에 적대하는 국가에게 그 영토 내지는 해역을 제공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 내지는 동맹에까지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핵을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핵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적대하거나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에게 여러 가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를 상대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리를 개정을 했거든요. 대폭 이 문턱이 낮아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 교리는 그런 식으로 쉽게 사용하도록 개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을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푸틴 대통령의 강성의 입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제 사회에 러시아가 일원인 이상 이 핵을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2년에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엄청난 제재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강력한 그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는 사실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사실 러시아입니다. 근데 그런 러시아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여러 원동력 중에 하나는 서방을 제외한 그 나머지 세계에서 아주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의 어떤 뭐 지지랄까? 아니면 지지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자세에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푸틴 대통령이 꼭 전략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전술 핵무기라도 쓰는 순간에 그런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과 인도와 이런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러시아를 나름대로 우리가 뒷받침해오고 내지는 아무래도 그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핵을 쏜 나라를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리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핵을 사용해서 얻는 군사적인 이점보다는 핵을 사용해서 잃어버리는 어떤 외교상의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따져본다면은 푸틴 대통령이 쉽게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요. 모스크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크렘린, 그러니까 러시아 집권 서클 안에서 푸틴의 위상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서방에서는 푸틴이 강경파다, 그리고 호전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그 크렘린 내부에서는 오히려 푸틴이 온건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비둘기파였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핵을 그러니까 빨리 사용하자.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제압하는데 핵을 쓰지 않을 필요가 있겠느냐? 서방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왜 우리가 핵 강국인 우리가 이렇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서 핵을 써야 한다는 그 강경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푸틴 대통령의 어떤 오른팔이었고 한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지냈던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로 대표되는 강성 매파가 있는데 이런 강성 매파를 그나마 통제하고 핵 사용의 어떤 자제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인물이 바로 푸틴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최근에 그 핵교리를 변경한 것도 푸틴 대통령이 이 강경파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일정 정도 타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 푸틴이 아주 손쉽게 핵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 그런 어떤 성향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내지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푸틴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 푸틴은 정말로 대립관계를 보여왔고요.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자면 계속 그 민주당의 대러시아 강경제사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그 알력관계, 긴장관계가 유지가 됐을 텐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아마도 그 트럼프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는 아주 눈에 보이게 그 협상의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선하는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 대표와 러시아 대표가 앉아서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볼 텐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캐릭터가 강한 강력한 정치인이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고 러시아 연방의 푸틴 대통령일 텐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정말로 흥미진진한 그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맺음하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으로 각인이 되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요. 내친 김에 자기의 가장 큰 성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노벨 평화상까지 아마 노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있는데 거기서 발을 빼서 생긴 에너지를 또 모아서 중국 쪽에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기본적인 구도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개입을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쉽게 말하면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을 뺀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미국의 전력을 동아시아에 투입해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아마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빨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맺음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로 이 지략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푸틴 대통령은 아마 그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측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었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 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천 봉쇄하든지, 이것을 상당히 요청할 것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요, 유럽 현대사이고요. 나라로는 러시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